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덕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채널 거의 10년 됐네요. 아유 10년 인제 곧 됩니다. 네. 우리가 17년부터 방송을 1 월부터 네. 했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는 뭐 몇 년 안 됐고요, 사실. 네. 예. 네, 오랜만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골라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의 그 원류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우리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단편 소설을 하나 들고 왔고요. 네. 어느 할아버지의 무덤의 향을이라는 단편입니다. 네. 제목이 좀 독특한데 예. 요거 작품을 다 감상하시고 나면 '아 그래서 제목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편집 제목이 예 괴소소설이라는 단편집이고요. 이거 웃음 시리즈잖아요. 예 웃음 시리즈인데 총 그 4 권이 나와 있는 웃음 시리즈 단편집이에요. 네. 괴소소설, 독소소설, 흑소소설, 외소소설. 맞습니다. 요 웃음 시리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그 추미소 있잖아요, 서브 채널. 예. 추미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바로 뭐 저 '작품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괴소소설이 그 웃음 시리즈의 첫 번째 단편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특별한 게 각 단편에 대한 작가의 그 긴 해설이 실려 있다면서요. 이 작가가 뭐 100 권이 넘는 그 소설을 썼는데 맞습니다. 그 유일합니다. 음. 이렇게 단편에 하나하나에 꽤 긴 해설이 뒤에 실려 있어요. 예. 뭐 한 20쪽 가까이 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8 편의 단편인데 네. 어 8 편인가? 하여간 뭐 아유 뭐 그렇죠. 여러 편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편이 네. 있는데 네. 한 편 한 편한테 굉장히 긴 한 페이지 이상 되는 네. 그 해설이 실려 있어서 되게 좋아요. 네. 9 편이 실려 있네요. 9 9 편인데 편이. 예. 어쨌건 이게 페이지를 늘리려고 일부러 더 쓴 건 아니겠죠? 그러겠죠. 자, 어느 할아버지의 무덤의 향을 등장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나가 있습니다. 이 남잔데 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인제 노인이에요. 그 자식은 없고 아내가 인제 먼저 죽었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뭐 공장 반장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인제 등장하는데 니지마 선생님. 중년에 인제 병원 의사고 쪼끔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다라는 간호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여자 간호사인데 40대 중반이고요. 이 간호사도 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치하루라는 20대 중반의 인제 그 여성인데 서점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예요. 네. 아주 뭐 친절하고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예. 요 세 사람이 나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미리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일기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줄거리 해설과 낭독이잖아요. 예. 그래서 낭독하는 부분은 이제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로 나오게 되고요. 모두 다 일기 형식이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원체 예. 내지는 설명체로 예. 설명을 드리는데 모두 다 일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부터 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척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예. 재미있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는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월 1일 니지마 선생님이 느닷없이 일기를 쓰라고 했다. 선생님께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기 때문에 싫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근데 왜 내가 이 나이에 일기 따위를 써야 한단 말인가?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쓸거리가 있다고. 두꺼운 일기장을 받았는데 이걸 다 쓸 때까지 살아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선생님께는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싫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알겠다고 그랬다. 일기를 쓰는 건 처음이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난감하다.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뭐든 좋으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쓰라고 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어떻게 전부 다 기억하느냐고 했더니 기억나는 것만 써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기억나는 일이라고는 니즈마 선생님이 나한테 이 일기를 쓰라고 말했다는 것뿐이다. 그 일에 관해서는 이미 다 썼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일기를 마칠까 한다. 오랜만에 연필을 쥐었더니 손이 아프다. 글을 쓰기는 공장에서 반장 일지를 적을 때 이후 처음이다. 내일부터 또 매일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한자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아주 짜증이 난다. 전에는 한자를 훨씬 더 많이 알았을 텐데. 하지만 선생님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싫다고는 할 수 없다. 3월 6일. 오랜만에 일기를 쓴다.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일기를 매일 쓰지 않아도 되고 생각날 때 쓰면 된다고 해서 차일피일하며 쓰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난 것이다. 나는 쉽게 깜빡깜빡하니까 매일 쓰겠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은 친절해서 아무 말 안 하시지만은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선생님께 누가 될지도 모른다. 참, 오늘은 쓸 일이 있다. 우선 아침부터 무릎이 욱신거려서 참기 힘들었다. 요즘은 매일 무릎이 아파서 짜증스럽다. 속바지를 2장이나 껴입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입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저 껴입는 것 같기도 하다. 요즘은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옆집 야마다 씨가 유모차에 기대어 걸으면 편하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낮에 장을 보러 갔다. 집을 나서려는데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했다. 한참을 이리저리 찾아다닌 후에야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참나. 요즘은 이런 일이 아주 잦다. 아무래도 치매가 왔나 보다. 사소한 일도 기억나지 않아 고생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다. 이러다가 우리 동네 오카모토 시처럼 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 오카모토 시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밥 달라고 조른다고 한다. 그 집 며느리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모두들 아는 사실이다.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게다가 나는 혼자 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도와줄 사람도 없다. 정말이지. 그러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나이가 되니 죽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미련도 없다. 사람들한테 폐를 더 끼치기 전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3월 10일. 오늘은 서점에 가서 사전을 사왔다. 아무래도 일기에다가 한자를 조금씩 섞어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자를 섞어 쓰지 않으니까 어린아이가 쓴 일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어느 사전을 사면 좋을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 그러자 점원 아가씨가 무슨 책을 찾느냐고 물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게 좋겠다면서 표지가 빨간 사전을 추천해 주었다. 글자가 커서 보기 편하다는 거다. 과연 펼쳐보니 눈에 잘 들어왔다. 돋보기를 끼면 그럭저럭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맙다고 하고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지금 그 사전을 뒤적거리면서 이 글을 쓰는 거다. 한 글자 한 글자 찾아서 쓰자니 시간이 걸려서 답답하다. 눈도 피곤하다. 오늘은
이만 끝내련다. 3월 11일. 오늘도 서점에 갔다. 어제 그 서점 점원 아가씨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데 일일이 한자를 검색하기가 힘들다.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그 아가씨한테 물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한자로 바꿨을 필요는 없다. 한자로 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되는 글자만 한자로 적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한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읽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한자를 좀 줄여보았는데 요령을 잘 모르겠다.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아가씨,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다. 마음씨도 아주 고울 것 같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내 아내 후미도 친절한 여자였는데 얼굴도 어딘가 후미와 닮은 것 같다. 내가 이름을 물었더니 치하루라고 알려주었다. 치하루, 좋은 이름이다. 얼굴과 어울린다. 목소리도 예쁘다. 나한테 아들이 있다면 며느리로 삼고 싶을 정도다. 아니, 아니지. 내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하고는 나이가 맞지 않는다. 손주라면 딱 맞는 나이겠지. 오랜만에 후미를 생각했다. 후미에게는 몹쓸 짓을 했다.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후미를 책망했지만 사실 그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런데도 후미는 아무 말 않고 그저 잘 참아주었다. 나도 저 세상에 가면 후미한테 사과해야겠다. 3월 13일. 어제 니지마 선생님이 전화를 거셨다. 그러면서 내일은 꼭 병원에 오세요라고 했다. 나는 얼마 전에 받은 검사 결과에서 좋지 않은 곳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스러웠지만 걱정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그만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체 어디가 나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으로 갔다. 니즈마 선생님은 요즘 내 몸 상태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다. 나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 빨리 가르쳐 달라고 했다. 빨리 듣고 편해지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오늘 나한테 와달라고 한 것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라고 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부탁이 있는지 정말 의아했다. 근데 선생님의 부탁은 실험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무슨 실험이냐고 물으니까 젊어지는 실험이라고 했다. 인간의 몸이 다시 젊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선생님은 말했다. 그리고 벌써 몇 번씩이나 동물 실험을 했고 도로 젊어진 쥐도 있다고 했다. 다만 언제까지나 젊은 채로 있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도무지 믿기지를 않았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벌써 오래전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이 실험은 아직 비밀이고 학회에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말상대도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해 두었다.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조건에 딱 맞는다고 했다. 비밀 실험이라서 평소에 사람들과 교류가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좋다고도 했다. 그런 조건에 내가 딱 들어맞는다는 거다.
나는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병원을 나섰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믿기지 않는 얘기라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만약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선생님이 이 젊어지는 기간은 얼마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일 아니겠는가? 일기를 좀 더 많이 쓰고 싶은데,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꽉 차서 다른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이쯤에서 그만 쓰련다. 근데 슬슬 자야 되는데 흥분해서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다. 3월 15일 이지마 선생님에게 실험에 협조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21일에 수술을 했으면 한다기에 언제든 좋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수술 후에는 한동안 사람을 만날 수 없을 테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더라고 합니다. 나는 딱히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럴 리 없으니 잘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생각해 봤지만 역시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친척도 안 만난 지 오래예요. 옛날에는 친구도 몇 명 있었지만 다들 죽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얘기 상대는 니지마 선생님 정도예요. 노인이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는데 나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었다고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 2달쯤 지나야 발견될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마 주인집 아들이 발견하겠지. 요즘은 그 아들이 집세를 받으러 와요. 내가 죽으면 그놈은 아주 좋아할 게 틀림없어요. 빨리 나가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썼는데 서점에서 일하는 치하루 씨가 떠올랐어요. 그 아가씨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왠지 허전해요. 내일 서점에 가서 만나고 와야겠다.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는 데다 젊은 처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도통 모르겠어요. 3월 16일 낮에 치아로 씨를 만났어요. 역 앞에서 파는 찹쌀떡을 사들고 갔어요. 그녀가 좋아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한동안 올 수 없다고 하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병원에 들어간다고 하니 또 어디가 안 좋으냐고 물어요. 나쁜 곳은 없지만 볼 일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몸조심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정말 친절한 아가씨입니다. 서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별 생각 없이 상점가를 둘러보았어요. 그동안 못 보던 가게가 늘었어요. 뭘 파는지 알 수 없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나 젊은 사람들만 우글우글해요. 노인이 들어갈 만한 가게는 없어요. 밤에 텔레비전을 켰더니 늘 하던 검도는 안 나오고 대신 축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뭐가 뭔지 모를 프로그램뿐이라 재미가 없어요. 3월 20일 드디어 수술하는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원했어요.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지 못해서 조금 무섭습니다. 도로 젊어질 수 있다는 건 역시 믿기지가 않아요. 니지마 선생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지만 모자란 내 머리로는 절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다라는 간호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앞으로 나를 거의 전담하게 되는 것 같아요. 4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마음씨가 곱게 생긴 여자예요. 용건이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해요. 얼마나 입원해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갈아입을 옷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다 씨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지금 옷은 못 입게 될 것이라고 해요. 내가 몸에 맞지 않게 되느냐고 묻자 그것도 그렇지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니지마 선생님이 일기를 쓰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도 계속 쓰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내 사전을 보더니 편하고 좋은 사전 같다고 해요. 나는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밤에 커다란 렌즈를 갖다 주었어요.
돋보기처럼 손에 들고 보지 않아도 그걸 사전에 올려놓으면 글자가 크게 보여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병실 불은 9시면 꺼야 하는데 내가 10시로 늦춰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도 텔레비전은 9시에 반드시 꺼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볼 것도 없으니 상관없어요. 3월 24일, 수술은 사흘 전에 끝났습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에 붕대가 감긴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칼을 대었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등뼈와 머리만 갈랐다고 해요. 그래도 그제와 어제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나른해서 마냥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오늘은 몸이 좀 움직여져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니지마 선생님이 기분이 어떠냐고 묻기에 그런 대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힘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씁니다. 3월 25일, 몸이 꽤 편해졌어요. 하나다 간호사에게 거울을 빌려 얼굴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젊어지지 않았어요. 실패인가 보다고 말하자 하나다 간호사는 이제부터 달라진다고 해요. 내가 수술을 또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3월 26일, 니지마 선생님이 와서 카메라 비슷한 것을 보여주면서 벽에 설치하겠다고 해요.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영상이 비치는 카메라라고 해요. 그것으로 내 모습을 찍을 참인데 찍고 싶지 않을 때는 하나다 간호사에게 말을 하라고 해요. 나는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부탁하는 선생님을 보니 싫다고 할 수 없어서 승낙했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4월 2일, 지난 일주일간 몸이 하도 나른해서 내내 잠만 잤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지 못했는데 오늘은 거짓말처럼 몸이 가뿐해져서 일어나서 잠시 걸어보았어요. 선생님에게 물으니 앞으로도 간혹 나른해질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잘 먹고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것이 최고라고 해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아닌데 오늘은 음식이 잘 넘어갔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밥이 굉장히 맛있다고 내가 하나다 간호사에게 말하자 하나다 간호사는 그게 아니라 내 몸이 영양분을 요구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녀는 걸핏하면 내 팔에 주사를 놓는데 그건 역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한동안 눈을 사용하지 않은 덕분인지 오늘 밤은 눈이 상태가 훨씬 좋아요. 평소 이 시간이면 눈이 침침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사전의 글자도 전보다 훨씬 잘 보이는 느낌입니다. 또 배가 고파오는데 오늘은 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위가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 자기로 해요. 4월 3일,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는 기분이에요. 가만히 있자니 몸이 화끈거려요. 니지마 선생님에게 말하니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해요. 선생님이 내 맥박을 재고 혈압도 쟀는데 그럴 때 선생님 옆에 모르는 남자 둘이 서 있는 게 거슬렸어요. 나중에 하나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둘 다 의사인데 니지마 선생님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이 실험이 성공하면 선생님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선생님에게 협조한 보람이 있을 것이에요. 방금 깨달았는데 욱신거리던 무릎이 싹 나왔어요. 날이 풀린 덕분인지 수술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목욕을 해도 된다고 해요. 직원용 욕실이라 넓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니 시원해요. 목욕을 한 덕분인지 손발의 피부가 매끈거립니다. 4월 7일, 하나다 간호사가 사흘 전에 심심풀이 삼으라며 책을 여러 권 사다 주었다. 역사와 정치에 관한 책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하다. 난 어려운 책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딱 한 권 있는 무협지를 읽기로 했다.
소설은 그동안 별로 읽은 적이 없었는데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아주 푹 빠졌다.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다 간호사한테 무협지를 더 사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그 소설은 현대물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고 서로에게 한눈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남자와 여자가 그걸 하는 바람에 아주 깜짝 놀랐다. 그걸 하는 그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아슬아슬하게 묘사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소설이 다 있는가 싶었다. 하나다 간호사가 그런 책을 사다 준 것도 아주 의외였다. 그리고 서점에서 일하는 치하루 양을 떠올렸다. 그 아가씨도 이런 책을 파는 걸까? 물론 서점이 장사를 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 아가씨한테 이런 책을 팔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좀 이상해졌다. 품이 있는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소설에서는 남근이 섰다라고 되어 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를 않는다. 니지마 선생님한테 이 일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소설가는 글을 참 잘도 쓴다.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 그리고 어제는 선생님이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전거와 철골을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이는 기계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거기서 선생님은 나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시켰다. 체력을 재면서 내 몸을 단련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내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면서 메모를 했다. 근데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한단다. 어제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오늘은 밤이 되니까 몸이 여기저기 쑤셨다. 하나다 간호사한테 말해서 파스를 붙이고 잤다. 4월 9일. 니지마 선생님은 천재가 아닐까? 그 선생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난 다시 젊어졌다. 오늘은 그걸 확실하게 느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요리조리 살펴보니 한 10년?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내 몸이다. 지금까지 반질반질하던 머리에도 짧게 머리카락이 돋았다. 살집도 좋아졌다. 하나다 간호사한테 말했더니 니지마 선생님과 함께 벌써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요? 하고 묻는다. 물론 공치사겠지만 밤에는 TV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작게 줄였다. 지금까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게다가 이제는 돋보기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니지마 선생님께 크게 감사해야 한다. 그 선생님은 신이다, 신. 4월 11일. 병실 창문으로 보이던 벚꽃들이 죄다 떨어졌다. 요즘은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다고 느낀다. 하나다 간호사한테 말투를 좀 바꿔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쑥스럽다고 했더니 말투가 지금의 내 외모와 걸맞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젊은이처럼 말해보았는데 혀가 꼬일 것 같았다. 하나다 간호사는 그 외에도 내 말투에 관해서 이런저런 주의를 주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노인네 말투가 되는 듯하다. 일기도 젊은이 말투로 쓰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것이 아니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지금의 외모에 맞게 쓰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한다. 그리고 일기 쓸 때 참고하라면서 책을 한 권 주었다. 유명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다. 오늘 거기 쓰인 글을 흉내내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면 자꾸 막힌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일이 있었다.
다음 주에 외출해도 좋다는 니지마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단 하나다 간호사가 동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마치 데이트하는 느낌이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어봐야 기쁠 것도 반가울 것도 없겠지 뭐. 아무튼 오랜만에 시내로 나가려니까 무척 설렌다. 4월 13일. 오늘 수술 후 처음으로 외출했다. 만에 하나 아는 사람과 마주치면 곤란하대서 엷은색이 들어간 안경을 꼈다. 도수는 없다. 노안이 거의 회복되어서이다. 하나다 간호사가 안경 말고도 내가 입을 옷을 준비해 주었다.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옷이라서 당황스러웠다. 젊은 시절에도 이런 옷은 입어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주저하니까 괜찮아요. 아주 잘 어울릴거려. 라고 하기에 용기를 내어 입어보기로 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민망해서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니지마 선생님까지 와서 무척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어서 겨우 안심했다. 시내로 나갔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라서 하나다 간호사한테 모든 일을 맡기기로 했다. 그녀는 일단 복잡한 곳으로 가자면서 나를 전철에 태웠다. 전철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다. 나는 자리에 앉지 못했다. 내 바로 앞에 경로석이 있고 거기에 나보다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 내 모습이 노인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하나다 간호사가 설명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전에는 오래 서 있으면 금방 다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젊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 도착했다. 고급품을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는 거리도 있었다. 그 거리를 하나다 간호사와 단둘이서 걸었다. 양복도 구두도 익숙하지 않아서 걸음걸이가 종종 어색해졌다. 나는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을 하나다 간호사에게 하자 그녀는 괜찮아요. 당당하게 걸으면 돼요. 아주 멋진 신사로 보이세요. 하고 말해 주었다. 양복점도 구경하고 화랑에도 갔다. 어느 곳 하나 화려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아왔다.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이 있다니.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저 일하고 먹고 자고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뻔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젊음을 되찾은 보람이 있었다. 귀금속 가게 점원이 나한테 집요하게 손목시계를 권했다. 하나다 간호사가 여성용 손목시계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점원이 권한 시계는 남녀가 세트로 차는 것이다. 커플워치? 그렇게 부른다나.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자 점원이 미안하했다. 하나다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했다.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게 멋스러운 레스토랑에 가기는 처음이었다. 음식은 하나다 간호사가 정했다.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배워가면서 프랑스 요리를 먹었다. 정신이 없어서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앞으로 요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다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말했다. 덕분에 귀중한 체험을 했고 무척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도 즐거웠다고 대답했다. 진심이라면 참으로 다행이다. 하나다 간호사는 정말 상큼한 여자다. 4월 14일. 오늘은 종일 병실에 있으면서 하나다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는 처음이다. 그녀는 2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고
그 후로는 혼자 산다고 한다. 아이는 없다고 한다. 나랑 똑같네라고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43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아니, 최근 들어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보인다. 글쎄, 내가 변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얘기 도중에 불쑥 참 예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또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게요 하면서 웃는다. 난 진심이었는데 그녀는 어떤지 잘 모르겠다. 4월 16일 니지마 선생님에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더 젊어지는지, 그리고 그 젊음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런 것들이에요. 선생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른다. 노화라는 것은 세포의 사멸을 뜻하는데 모든 세포가 완전히 사멸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가사 상태에 있다. 그것들을 특수한 방법으로 되살린 다음 새롭게 분열시키는 것이 이번 실험이다. 따라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노화가 시작된 시점까지인 모양이다. 마냥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니지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20살 정도부터 노화가 시작되므로 일단은 그 무렵까지 돌아가게 된다는 것 같아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얘기지 보장할 수는 없으며 현 시점에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의 육체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요.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점이에요. 쥐의 경우 한 달에서 2달간 지속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례가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어요. 아주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경우라고 대답을 해요. 치아 검사도 받았는데 잇몸이 아주 튼실해졌다고 해요. 나는 전에도 치아만큼은 튼튼했는데 그보다 훨씬 튼튼해진 것 같아요. 4월 19일, 최근에 내가 쓰고 있는 이 일기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니지마 선생님이 내게 일기를 쓰라고 한 이유는 내 정신 활동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였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기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읽힐 운명일까? 그런 생각이 드니 솔직히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나의 생각을 니지마 선생님에게 말했더니 자신은 일기를 읽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일기를 쓰라고 한 이유는 내가 이 귀중한 기간의 정신 활동을 파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실험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선생님들이 내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안 보실 거죠? 내가 재차 확인했더니 선생님은 절대 안 봅니다 라고 단언했어요. 내가 그 점을 굳이 확인한 이유는 어떤 사실에 관해 쓸까 말까 고민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정도로 확고하게 대답했으니 믿고 쓰기로 해요. 어제 일입니다. 어제 나는 하나다 간호사와 둘이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전처럼 거리를 걷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전과 달랐어요. 내가 그녀에게 호텔에 가자고 한 것이에요. 정말 멋대가리 없는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어요. 그녀가 승낙할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쩌면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럼 방을 예약하는 편이 좋을까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승낙의 의미라는 것을 나는 잠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호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쓸 수가 없어요. 아무튼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얼마 만에 꾸는 꿈일까? 과장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다 간호사는 그 일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나는
내가 노인이라서 그런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반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점점 젊어질 테고 그러다 마침내 나 같은 여자는 그저 중년 여자로밖에 여기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 가령 몸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면서 소리 없이 미소 지었어요. 나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아주 답답했습니다. 4월 20일, 하나다 간호사가 나를 피하는 눈치예요. 용건이 있을 때만 병실에 찾아오고, 그럴 때도 반드시 니지마 선생님과 동행해요. 나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의 신체 나이가 30대 전반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발소에 다녀오라고 권했어요. 그러고 보니 거뭇거뭇한 머리가 수북하게 돋았어요. 길이를 재어보니 10cm가 넘었어요. 4월 24일, 신체 나이가 2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레이닝 성과도 있어 옷을 벗으면 근육이 붙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가슴 근육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손질했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느냐고 묻기에 알아서 잘라달라고 했더니 옆과 뒤를 가볍게 쳐 올린 스타일로 해주었어요. 이발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신체 나이에 걸맞게 20대로 보입니다. 과거 정말 20대 시절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나는 군대의 말단 병사였어요. 전쟁터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흙으로 범벅이 된 채 도망을 다녔어요. 화약 냄새, 상관의 고함 소리. 이 전쟁이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 생각은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살아서 그날 밤을 맞으면 일단 안도 했지만 한편으로 내일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20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다시 돌아왔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발소에서 나온 나는 불현듯 생각이 나서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어슬렁어슬렁 상점가를 돌아다녔어요. 설마 내가 그 꼬부랑 할아버지일 거라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서점 앞에 서 있었어요. 서점 안쪽을 기웃거렸어요. 책을 옮기고 있는 치아루 씨가 보였어요. 그녀가 이쪽을 알아보는 기미는 없어요. 얼른 그 자리를 떠나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으로 그녀에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병실에서는 하나다 간호사가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있었어요. 내 머리 스타일을 보더니 아주 멋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 말만 하고 그녀는 도망치듯이 병실에서 나가려고 해요.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팔을 뻗어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나쁜 감정이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그걸 눈치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부드럽게 내 손을 떨치더니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이건 40고개를 넘은 여자의 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풋풋하다고 느꼈던 그녀의 피부에 오늘은 불만을 품은 것이에요. 그녀가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나?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화가 났습니다. 4월 25일, 나는 정말 저질스러운 남자예요. 하나다 간호사와 사랑을 나눈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녀에 대한 애정이 점차 식어가는 것을 나 자신도 느낍니다. 오늘 그녀가 니지마 선생님과 같이 왔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에 있는 잔주름과 피부가 늘어진 손등을 의식했어요. 그녀가 전에는 훨씬 더 젊었는데 하는 생각이 초조함 비슷한 감정으로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다 간호사에 대한 감정이 식어가는 만큼 다른 여자에 대한 감정이 강해지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서점의 치하루 씨예요.
어제 얼핏 봤을 뿐인데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새겨져 떠나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거울 앞에 서서 지금의 내 모습을 봅니다. 과연 몇 살로 보일까? 20대 후반일까? 30대 전반일까? 어느 쪽이든 내가 그 대머리 할아버지라는 걸 그녀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다른 사람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젊어지면 치하루 씨를 만나러 가자. 그 생각에 나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무슨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공상이 끊이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다 간호사와 이 일을 잊으려고 해요. 비열한 남자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 자신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4월 28일 새 양복을 사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입던 옷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나는 몰라요. 고민 끝에 하나다 간호사와 의논했어요. 그녀는 젊은 남자 옷이 가득 실린 잡지, 패션 잡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어떤 스타일이 취향에 맞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내게 어울릴 만한 옷을 몇 벌 골라주었어요. 그리고 잡지에 실린 가게에 전화를 걸어 직접 주문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신은 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다시 내 말투에 관해 조언해 주었어요. 외모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밤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자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경박하게 느껴지지만 치아로 씨와 얘기를 나누려면 요즘 젊은이들 말투도 익혀야 할 것이에요. 최근에는 걸핏하면 거기가 섭니다. 이불 속에 있을 때는 손으로 움켜쥐기도 해요. 니지마 선생님에게 비디오 촬영을 하루에 2시간 정도로 줄여줄 수 없겠느냐고 말해보았어요. 하루 종일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해요. 선생님은 검토해 보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월 30일. 오늘은 기념할 만한 하루였다.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새로 산 양복을 입고 시내로 나갔다. 목적지는 딱 한 군데. 바로 치하루 씨가 일하는 서점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점에 들어서자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는 그녀가 보였다. 나는 전에 내가 노인이었을 때 그녀가 권해준 빨간 표지의 사전을 서가에서 뽑아 들고 다른 손님이 없을 때를 살펴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녀는 내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사전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전은 글자도 잘 보이고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다면서요? 백이 권해주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던데요. 갑작스러운 내 말에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서 그녀가 뭔가를 떠올린 듯한 눈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럼 당신은 그 할아버지의...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네, 제가 손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신세를 지셨다면서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치하루 씨가 화사하게 웃었다. 그리고 새삼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정말 꼭 닮으셨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 많이 닮았죠?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아직도 병원에 계신지 물었다. 나는 한동안 더 입원해 계실 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난 그녀에게 오늘 일이 몇 시에 끝나는지 물었다. 내가 나름 용기를 낸 거다. 그런데 9시에 문을 닫지만 자신의 일은 5시면 끝난다고 치아로 씨가 대답했다. 그럼 그 후에 차라도 함께 마실까요? 내가 물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잠시 생각하던 그녀가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미리 알아둔 역 앞 카페 이름을 말했다. 그녀가 과연 정말 나올지 불안했는데 5시 10분쯤 그녀가 나타났다. 파란색의 귀여운 옷차림이었다. 그동안 서점 유니폼을 입은 모습만 보아서 잠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나는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등을 했다. 그 정도밖에 얘기거리가 없었던 것이다. 유행이나 뉴스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을 상대로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다행히 그녀는 내 얘기를 따분해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도 책을 무척 좋아하며 특히 서양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한다. 과연 대단하다 싶었다. 카페에는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책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누기는 오랜만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빈말로 들리지 않아서 나는 안도했다. 마지막에 그녀는 나한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품 공장에서 주형을 가공하는 일을 한다고 대답했다. 그게 어떤 일이냐고 또 묻기에 다이 캐스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기도 20년 만이었다. 헤어지면서 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천사가 웃는 것처럼 보였다. 5월 1일, 오늘도 치아루 씨와 서점에서 5시에 만나기로 했다. 싫으면 거절했을 테니까 적어도 싫지는 않다는 뜻일 것이다. 오늘은 그녀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은 부모와 여동생. 다만 지금은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전문학교에 다니는 듯하다. 앞으로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 내 말투에 관해서 그녀의 지적이 있었다. 젊은 사람답지 않게 너무 정중하다고. 자기까지 말을 공손하게 해야 되나 싶어 긴장된다고 그녀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말하라는 뜻이다. 돌아와서 TV를 보며 연구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5월 3일. 오늘은 치아루 씨가 쉬는 날이라서 둘이 영화를 보러 갔다. 오늘로 나흘째 계속해서 만나는 건데 그건 그렇고 요즘 영화는 정말 굉장하다. 특수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영화가 끝난 다음 그녀는 늘 나이보다 침착해 보이더니 오늘은 어린애 같네요. 라면서 웃었다. 게다가 하고 그녀가 덧붙였다. 게다가 오늘은 얼굴이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나보다 어린 사람 같아요. 난 움찔했다. 사실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아차린 사실이다. 그녀한테는 내가 25살이라고 말했는데 20살 전후로 보였다. 아직도 계속 젊어지고 있는 것일까? 더 젊어지면 그녀를 만날 수 없을까 봐 걱정이다. 영화를 본 다음 식사를 하러 갔다. 전에 하나다 간호사와 함께 갔던 레스토랑이다. 웨이터가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마 알아봤겠어? 5월 9일, 니지마 선생님한테서 외출이 너무 잦다는 주의를 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며칠간 계속 외출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거의 매일 치아루 씨를 만난 것이다. 왜냐하면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헤어지면 돌아서면, 헤어지고 돌아서면 이내 또 보고 싶어진다. 단 1초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니지마 선생님은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걸 눈치챈 듯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람과 깊이 사귀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는 말인데
정말 짜증나는 말 아닌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최하루 씨를 가능한 한 많이 만나려는 거 아니야? 에? 말을 듣고 보니 이제 더는 젊어지지 않는 듯하다. 멈춘 것이다. 지금 내 나이는 대략 22이나 23 정도일 것이다. 치아루 씨와 비슷하다. 일단은 안도하는데, 그러나 정말 안심해도 좋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5월 13일. 사실 이 일은 어제 썼어야 하는데 어젯밤에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어제 처음으로 치아루 씨의 친구들과 만났다. 작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 선술집에서 만났다. 남자 둘에 여자 셋.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나는 미처 따라갈 수가 없었다. 요즘에야 책을 좀 읽게 되었지만 문학론 따위는 딱 질색이다. 난 그냥 맥주를 마시면서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얘기가 그쪽으로 흘렀는지 전쟁이 화제에 올랐다.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귀에 들어왔다. 노인네들은 자신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생각조차 없더라. 전쟁터에 갔던 걸 자랑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종군 위안부 얘기만 나오면 못 들은 척한다. 이웃한 여러 나라에 고통을 준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다 죄다 입으로만 하는 말이다. 총리 대신이 됐다고 흥분해서 속내를 드러내는 경솔한 인간들이 줄을 잇는다는 게 바로 그 증거다. 그러게 말이야, 멍청하게. 머리가 나쁜 거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건 거 아니겠냐? 그래놓고 아직도 반성할 줄을 모르니 참. 전쟁이 청춘이었다는 말을 아주 태연하게 하는데 아주 경멸스럽다. 이런 대화가 한참이나 오갔다.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얼굴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근데 앞불싸.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떡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그들에게 나는 그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너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까닭이 없어. 그 당시에는 다들 필사적이었단 말이야. 니들이 그걸 알아? 그렇게 악을 쓰고 난 다음에야 나는 나 자신이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나는 혼자서 가게를 나왔다. 그런데 잠시 후에 치아로 씨가 나를 따라왔다.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 사람들 술이 좀 취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당신이 할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걸 깜빡하고 막지 못한 내 잘못이야. 그녀는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화를 냈다고 여긴 듯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껴서 별은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낀 날은 무서웠어. 내가 말했다. B29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 회색 하늘 저편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다가올 뿐이었어. 그러다가 마침내 금속성 소리가 나고 그 끼잉 하는 소리 말이야. 뒤이어서 쿵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공격당한 장소를 알 수가 있었어. 그 작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야. 애당초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지. 그렇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치아루 씨가 물었다. 나는 뭐 그런 셈이지 라고 대답했다. 병원으로 돌아와서 세수를 했다. 눈 아래 생긴 자잘한 주름을 발견했다. 5월 17일 지난 2, 3일에 관해서 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일기를 쓸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니지마 선생님은
이 일기를 절대 보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기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일기를 계속 쓰자고 생각한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이 두 번째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예요. 이 일기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결론 붙었습니다. 노화가 확실하게 그리고 몹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체험했던 것처럼 맨 먼저 머리카락에 변화가 왔어요. 굵고 탄력 있는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이 늘었어요. 아직은 어떻게든 가릴 수 있는 수준이지만 조만간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또 얼굴 피부도 탄력이 없어졌어요. 눈꺼풀이 늘어지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어요. 이제 어느 모로 보나 20대 전반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제는 집에 갔었어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앞으로 치하루 씨를 만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적어도 한 번은 집으로 불러 그녀를 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치하루 씨에 대한 추억으로. 집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계단의 녹슨 난간도 금이 쩍쩍 간 벽도 그대로예요. 내 방도 노인이었던 내가 나갔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불과 2달 전인데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요. 벗어놓은 속바지를 보고 아, 내가 이런 걸 입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방에 밴 노인 특유의 냄새는 아, 이게 내 냄새였구나 하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지금의 내게는 끔찍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리움도 느껴졌어요. 나는 어차피 이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어요. 예전의 고독한 노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굽은 허리, 검버섯이 핀 피부, 메마르고 주름진 손발. 기온이 뚝 떨어진 아침에는 무릎이 쿡쿡 쑤실 것이에요. 나는 결국 방을 청소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동네에 사는 오카모토 씨와 거리에서 마주쳤어요. 오카모토 씨는 유모차를 밀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듯 했어요. 그것은 내가 젊어져서가 아니라 그의 눈에는 어딘가 아주 먼 곳의 풍경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빈약한 등이 내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나는 치하루 씨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노화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어두컴컴한 카페 구석에서 만났어요. 일 때문에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올 거지? 그녀가 그렇게 묻길래 나는 언젠가는 하고 대답했다. 근데 나 대신에 할아버지가 당신을 만나러 올지도 모르겠어. 그래? 할아버님 퇴원하신대? 응, 아마도 곧 할아버지가 찾아오면 친절하게 대해줘. 그럴 거지? 내가 이렇게 덧붙이자 그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병원으로 돌아오자 하나다 간호사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에 하얀 장미 한 송이가 꽂힌 꽃병이 놓여 있었다. 마치 나한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 품에서 엉엉 울었다. 5월 20일, 니지마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하나다 간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었다. 거울을 보거나 유리창 앞에 서는 걸 적극적으로 피하려 한다. 자신의 모습이 날로 변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이다. 안 그래도 노화를 갖가지 형태로 자각하고 있다. 근력과 지구력, 심폐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그러는 걸 조금이라도 억제하려고 트레이닝을 시도해 보지만 침몰하는 배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격이다. 허망함만 느껴져서 이내 포기하고 만다. 나 늙고 싶지 않다. 나 늙고 싶지 않다고. 지금 이대로 머물고 싶다.
신이여,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네. 5월 22일 하나다 간호사가 나를 보러 와 주었다. 이제 우리 둘이서 데이트하던 때만큼 노화가 진행되었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난 그녀가 울지 않기를 바랐다. 울고 싶은 쪽은 바로 나니까. 그러나 눈물이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서 꾹 참았다. 시력 장애도 나타나고 있다. 노안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5월 23일 방 안에서만 이리저리 움직이는데도 걸핏하면 뭔가에 부딪힌다. 운동신경이 둔해진 것 같다. TV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5월 24일 하나다 간호사가 또 집에 찾아왔지만 방으로 들이지 않았다. 이미 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다. 팔을 들여다보니 피부가 자글자글하게 주름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지금 나는 잠드는 것도 겁난다.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내 모습이 어떨지 상상하면 두렵기만 하다. 5월 25일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괴물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 내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달간 좋은 꿈을 꾸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애써 말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거짓된 모습이니까. 난 그냥 나다. 5월 27일. 난 역시 두렵다. 뭐가 두려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렵다. 5월 28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다.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종이든 앞으로는 늙어갈 일만 남았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근데 싫다. 난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일 테지. 노인이 되고 말았으니까 죽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도 죽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이 될고 누가 찾아와 슬퍼해 줄고 내 무덤에는 누가 향을 피워 줄고. 예, 이렇게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무덤의 향을. 예,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참 이게 감동적이라고 해야 할지 좀 서글프다고 해야 할지 그 일기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로 좀 가슴이 저릴 정도로 서글픈 서술이었고요. 네. 이 작가가 참 그 짧은 단편이지만 그 되게 많은 그 시대를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노인이었다가 또 점점 중년으로 젊은이로 그리고 다시 노인이 되는 과정을 짧은 단편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짧지만서도 되게 이 가슴에 철렁하고 와 닿는 아주 내용들이었어요. 네. 이게 그 뭡니까? 이 히가시노 게이고를 교수님 우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 이 마지막 부분이 히가시노 아주 예 게이고를 우리가 사회파 작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사회 모습을 작품 속에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데요. 예. 네. 이 하여간 그 작가가 참 대단하다는 게 네. 이거는 뭐 추리 소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스릴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궁금하기는 만들잖아요. 어떻게 되게 되는지. 그러죠. 궁금하게 만들어 주고 예. 또 그 이렇게 필력이 참 대단해요. 그럼요. 예 이거 하나하나 이게 제가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이거를 음. 그 이 그냥 뭐 이 대단한 내용이지만 잘 못 쓰면은 아. 그냥 뭐 유치하죠. 그냥 예 유치하고 '이게 네. 뭐야 이게 좀 그렇네.' 이렇게 할 텐데 음. 그 쓰는 그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현실감 있게 네.
쓰는 거를 보고 '야 이게 대단한 작가구나.' 이렇게 음. 느꼈고요. 교수님 이거 처음 읽으셨을 때하고 지금 읽으신 거하고 감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랐는데 제가 예.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인제 히가시노 게이고는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음. 맨날 고민입니다. 어떤 또 뭐를 해야 될지 이렇게 맞아요. 고민하다가 작품 선정에 고뇌가 예. 있죠. 그러다 이번에는 인제 그 웃음 시리즈에서 하나 해야겠다 그러고 4 권을 꺼내 놓고 네. 엄청나게 인제 많잖아요. 1000 페이지 뭐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쭉 살펴봤어요. 음. 인제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요 소설에 딱 와 가지고 음. '아 요거 어떤 거였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읽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음. 왜냐면 이 소설을 제가 7년 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네. 방송할 네. 때. 네. 다른 인제 괴소 소설에 대해서 다룰 때. 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가 쪼끔 젊었었는지 이 단편에 대한 몰입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어 보고 와 정말 구구절절이 제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감동도 있었고 예. 서글픔도 있었고 이런 음. 것들이 '그때와는 참 달랐다. 그 네. 7년 전과는.'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이 작품은 그 읽는 분들의 예.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년 이상인 분들이 읽을 때는 되게 많이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뭐 "어느 가게나 젊은 사람들만 우글우글하다." 뭐 예. 그런 얘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줄에 그 많은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담겨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정말로. 이 할아버지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예 예, 안 나와요. 예전에는 TV를 켜면 검도 같은 게 나왔는데 이제는 축구 뭐 이런 그래 얘기도 싹 맞아요. 엮여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말투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신체의 그 변화를 다 느끼잖아요. 뭐 눈은 그리고 뭐 예. 당연히 노안이고 머리는 맞아요. 다 빠졌고 맞아요.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예. 목소리도 늙은이가 됐고 그러게요. 예 예. 뭐 심폐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얘기가 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와 닿고 예. 예. 아 교수님도 와닿으세요? 아직 아유 젊으신데 저 아직 아니에요, 멀었는데. 아니에요. 저 아주 그냥 몸이 여기저기 막 그 안 테니스 좋아지면서 테니스 너무 많이 치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 보면 뭐 욱신거리던 무릎이 싹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아유 나오고요. 부러워 죽겠네. 예 이제 돋보기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말투를 젊은이 말투로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예. 이 교수님 그 여기 보면 책을 읽는데 뭐 "남자와 여자가 그걸 하는 바람에 놀랐다. 그걸 묘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 그걸에다가 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굵게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뒷부분에 보면 뭐 "거기가 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거기도 빨간색으로 왜 아주 강조를 해 놓으셨어요? 왜 아주 그러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해서 읽으시라고. 아니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 말뜻을. 아 아 참. 뭐 그냥 보통 그냥 그것이다 뭐 이런 거랑은 다르게 이제 아주 그만 강조해서 설명하세요, 교수님. 그만 설명하세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젊음을 되찾은 보람이 있었다. 요런 얘기도 아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는 아니 늙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경험한 것만으로도 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미에 적혀 있는데 맞아요. 어쨌건 그 간호사 있잖아요. 하나다 간호사. 아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예. 좋았던 게 그 뭐가요? 한 '이게 한호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거요? 아니야. 그걸 것 그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하나다 간호사에 대한 마음이 막 아 완전히 180도 바뀌어 가잖아요. 바뀌었다가 막판에는 그 간호사한테 또다시 마음의 위로를 그리고 얻고 또 가슴에 안겨서 엉엉 엉엉 울죠. 울잖아요. 네. 아 요런 어떤 그 플롯을 짜는 것도 예. 참 이 짧은 단편에 좋더라고요 아주.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예.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젊어졌잖아요. 20 대로 돌아갔을 때는 그렇죠. '목소리를 젊은 사람으로 내야 되나?' 싶다가 예. 그래도 현실은 나이가 있는 아니고자 분이니까 맞아요. 예. 대화할 때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네. 그니까. 그렇게 해 예. 주시고 정확하게. 예. 그다음에 이 교수님이 요렇게 전원체로 예. 해 주셨던 부분이 좀 어색할까 봐 걱정했는데 와 저도 좀 교수님
완전히 이번에는 무결점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매번 결점이 한두 개씩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았고요. 예. 정말 이 소설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처음에 괴소 소설 소개해 주시면서 각 예. 단편마다 작가 후기가 꽤 길게 들어 있다고 해 주셨잖아요. 요 단편에 대해서도 되게 길게 있는데 네. 뭐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한 페이지 이상인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참 좋았어요. 이 작가 후기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원래 그 작가 후기를 쓰는 작가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전혀 그런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좀 궁금해져서 여쭤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작가 후기도 좀 소개를 해 드릴까요? 예. 해 주세요. 예. 할머니가 만으로 97살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이 참으로 상큼하고 좋았다. 나는 오사카를 떠나 산지 오래이기 때문에 사촌들을 만나는 것도 교수님 그 분위기 깨게 자꾸 코 훌쩍거리지 마세요. 아 저 아까 자꾸 그 생각이 나 가지고 마지막 예. 그 부분이 뭐 소리 다 좀 들어오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분위기 잡고 얘기하는데. 아 나는 울고 저는 울고 있는데. 나는 오사카 진짜 또 나는 오사카를 떠나 산지 오래이기 때문에 사촌들을 만나는 것도 거의 20여 년 만이었다. 장례식장이기는 했지만 와글와글 깨악깨악하는 것이 마치 동창회 같았다. 대체 누구 친척이야 싶은 여자들이 나와 나이가 같은 사촌들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장례식장을 분주하게 오가며 일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녀들의 자식이었다. 삼촌과 숙모의 얼굴에서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반가워하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장례 분위기가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것은 할머니의 연세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아들들은 몇 년 전부터 장례식 비용을 미리 준비하면서 견적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아쉬운 점은 100살을 넘기지 못한 것 정도랄까. 그런데도 장례식 중에 사회자가 향년 99세라고 했을 때, 오 하는 무언의 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할머니의 친딸인 숙모 한 사람만 눈물을 흘렸다. 관에 꽃을 넣을 때 할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울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숙모도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뼈를 줍는 게 무섭다는 손녀딸에게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 뼈라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징그러운 거지 생산뼈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깔깔 웃었다. 이 단편은 그 장례식 전날 밤, 그러니까 빈소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데니얼 키스의 엘저넌에게 꽃을 내 형태를 빌렸다. 사실은 장편으로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엘저널에게 꽃을도 단편이 좋았다고 회자될 정도니까 이 작품도 단편으로 족하다고 치자. 예. 이렇게 네, 꽤 긴 작가 맞습니다. 후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종종 연세가 이제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예. 주변 사람들은 호상일지 모르지만 그 예. 돌아가신 분 당사자한테는 전혀 호상이 아니죠. 죽은 거죠. 예, 이 작품에서도 예. 이 죽고 싶지 않다라고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 히가시노 작가도 그 할머니죠? 예, 자기 할머니의 그 장례식에서 이런 것을 또 느꼈군요. 예. 네. 근데 이 작가는 하여간에 약간 그 유머 감각이 있어요. 네. 그 사람뼈, 생선뼈 얘기도 하고 그건 유머가 아니고 그 예. 숙모가 직접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노화가 시작되신 거예요? 그 숙모가 손녀딸한테 한 말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엘저넌에게 꽃을 요 작품 이야기가 나오던데 요거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작품이었는데 요 작가 후기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 히가시노 게이와 요 단편을 어느 할아버지 무덤의 향을도 약간은 요 좀 참조를 한 것 같아요. 예, 고 형식으로 졌잖아요, 제목을. 그랬죠. 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데니얼 키스라는 작가의 그 1959년 단편이었고요. 와, 되게 오래된 오래됐어요. 작품이네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단편을 가지고 몇 년 있다가 그 장편으로 또 만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맨 끝에 그 작가 후기 끝에 그 사실은 장편으로 쓰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엘저넌에게 꽃을도 단편이 좋았다고 회자될 정도니 이 작품도 단편으로 족하다 치자 이렇게 했던 게 네. 그 엘저넌에게 꽃이 단편도 있고 장편도 있는데 어. 단편이 조금 더 뭐 평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내용 좀 소개해 주실 수 예, 있나요? 내용이 네. 요것도 일기 형식으로 된 건데 그것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인제 찰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좀 심해서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조차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음. 그런데 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천재 수준으로 탈바꿈합니다. 우리 이 히가시노 이거 단편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음. 근데 너무나도 초월적인 지능을 가진 탓에 자신이 쓴 논문을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천재가 돼 버렸어요. 음. 그런데 이 찰리가 이 사람한테 한 첫 번째 임상 시험자였고 그전에 쥐한테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찰리한테 한 거였는데 네. 그 쥐의 이름이 엘저넌이에요. 아. 예. 근데 이 자기가 성공했고 쥐도 성공했잖아요. 음. 근데 쥐가 일시적으로 지능이 상승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찰리가 보게 돼요. 음. 그리고 자신도 곧 그 쥐 엘저넌처럼 같은 길을 걸을 것을 예감을 합니다. 음. 근데 자. 진짜로 그 불길한 예감대로 인제 그렇게 돼 가는데 아. 그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여기까지만 하죠. 예. 여기까지만. 요것도 찾아서 읽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소설도요. 예. 히가시노 작가의 소설도 젊어지고서 쭉 유지가 좀 되면 좋은데 얼마 안 갔어요. 그렇죠. 예. 다시 인제 그래서 되돌아오는 게 예. 얼마나 더 서글프게 느껴졌을까 싶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스토리하고 좀 비슷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 요거는 이제 괴소소설 할 때도 좀 설명을 했던 건데 네.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이 영화는 정말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 본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는데 피츠제랄드의 작품이죠? 이게 인제 그 원저가 그거였고 네. 인제 영화 감독은 데이비드 핀처라는 감독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음. 간다라는 인제 그 영화인데 예. 요거는 어 뭐 내용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많이들 그럴까요? 아실 것 예예 같은데요. 예. 많이들 알 건데 교수님이 사실은 영화에도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예 좋아하죠 아주. 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교수님이 꼽으시는 예. 영화 중에 한 편이다. 꼭 라는 보셔야 거고. 됩니다. 네. 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예. 저는 이걸 소설로 읽었거든요. 아 소설로 네. 예. 이게 인제 그 피츠제럴드 네. 그 스캇 위대한 피츠 개츠비. 예. 예 위대한 개츠비 이게 있었고 뭐 100 그 년도 더 전의 작품이더라고요. 이게 1925년 작품입니다. 요게 한 아니다, 40 아니다. 여 쪽밖 네. 22년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예 22년. 이 그 40여 쪽밖에 안 되는 단편인데 맞아요. 예. 이거를 장편 영화로 만든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아유 충격적이고 영화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예. 자, 이 영화까지 좀 소개를 해 드리고요. 예.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 주시면 좋겠고 저희 예. 채널에 그 유료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입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월 4,990 원입니다. 저희 채널이 좀 잘 오래동안으로 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입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예.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집 귀소소설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의 무덤의 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